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경기대학교 유성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아보긴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근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요즘에 굉장히 이슈화는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사실 문제보다 사실은 더 과장돼서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서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의 지금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동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의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기존의 내용들보다는 조금 서로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도 많아서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 물론 온라인도 계시고 오프라인도 계시지만 서로 제가 질문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면서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게 드리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경기대학교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고용노동부 과제들을 잡아주고 이제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까지 좀 내용을 써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돼서 좀 늦게 자료들을 공유드렸고요. 그냥 그래서 약간 내용은 좀 브로드하게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원래 좀 세부적으로 썼다가 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좀 내용을 하고 또 질문 주시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연구원에 학교 가기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데 계속 정책 자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끝난 이따도 나오겠지만 근로자 대표제도 합의를 이끌어냈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의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제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최근 노동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동 개혁 혹은 노동 정책을 하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동 파트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이제 학자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어떤 권고문을 냈죠.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혁안을 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두들겨 맞았고 결론적으로 이제 후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초점이 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진짜 노동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뭔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노동환경 주요 변화와 관련해서 역시 임금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임금이 이제 꾸준히 어쨌든 저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경제 규모도 계속 발전해왔고 커져왔고 거기에 맞춰서 특히 최저임금이 계속 이제 높아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평균적으로 5년간 최저임금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전 정부에 비해서 높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제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높아졌다, 이제 너무 또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변화폭이 컸다는 것이죠. 이 변화폭이 크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이렇게 내년에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우선 사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와 너무 다르게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또 안 올랐다 이런 이제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전체 쭉 올라가는 추세는
뭐 크게 예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씩 매년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2018년, 19년에 2년에 걸쳐서 27%가 넘는 상승률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반대로 20년, 21년 물론 코로나라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때는 합쳐서 4% 정도밖에 안 오르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경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좀 변동을 거쳐서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게 됐습니다. 곧 이제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 역시나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본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렸어요. 아시겠지만 공익위원들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노동계에서 해가지고 안 열렸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 혹은 늦어도 내년이면 분명히 10,000원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인 주휴수당이 있죠. 근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실은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 10,000원 선의 임금이 어느 수준이냐면 OECD 평균보다 이제 위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10,000원이 되면 사실 거의 10위권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적지 않은 수준의 임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실 노동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만 얘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 15%의 근로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에도 못 받는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이 또 노총이나 또 정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갖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정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영계나 이런 데서는 주휴수당 포함해서는 특히나 거의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맞습니다. 임금만 보면 분명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고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랑 몇 개국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분명히 높은 게 맞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죠. 우리가 이제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데 물가 대비 내 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사실 내 생활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 이게 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과연 높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제 맥도날드 다 아시죠? 전 세계 이제 맥도날드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을 얼마를 내가 받는 임금으로 사 먹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만든 게 빅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빅맥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 임금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임금이 높은 시대가 됐어요. 근데 빅맥 지수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낮은 거죠.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으로 빅맥을 1.88개 사 먹을 수 있을 때 일본은 2.22개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임금은 여전히 OECD 평균 정도 그리고 약간 아래거나 이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계속 올라야 되느냐 문제는 이제 오르면 좋죠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입니다. 노총에서는 계속 임금을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먹고 살지 않겠냐 지금 생활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GDP가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야 기업도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대기업이야 물론 여력이 있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특히나 100인 미만의 사업장 내에서는 경영자들도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임금을 올려준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비용 중에서 거의 60% 70%를 차지하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분명히 최저임금을 더 주면 뭔가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도 돈을 더 벌어야 그걸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물가상승률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1인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보면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 주요국으로 봐도 사실은 이제 가장 낮은 거의 수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올린다. 경총이나 이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관점은 이 관점이죠. 야, 생산성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줘?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컨플릭트,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생산성도 계속 올라가고 기업들도 계속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는 임금을 올리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물론 요즘에 뭐 기본소득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는 전체적으로 2000년대, 2010년대 특히나 각 국가들에서 임금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계속 우리나라처럼 매년 올려가는 나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노총이나 정치계에서도 10,000원 정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정도까지는 가자라는 건 다 합의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10,000원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좀 이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로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죠. 근데 이 근로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워낙 최장 국가였죠. 멕시코와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발전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근로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짧아졌어요. 지금 2,000시간 넘는 나라가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짧아졌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높다. 옛날에 2,200시간 막 이랬는데 1인당 실 연간 노동시간이 이제 1,915시간 정도로 그래 한 300시간 정도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세계 한 5위,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으니까 좀 낮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로 하고 이러면서 좀 낮아진 측면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근로시간 변화인데 오랫동안 64시간 제도를 유지하고 심지어 68시간 연장 근로까지 68시간을 하다가 이걸 제어하는 게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연간 근로시간이 이렇게 짧아져 왔어요. 좀 낮아져 왔고. 근데 과연 이게 짧은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세계 5위, 자랑스러운 5위. 우리나라 5위 하면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2위에서 5위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아니고 여전히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국가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수많은 연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 긴 근로시간은 일과 가정의 어떤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결과를 최근에 논문에서 발견해서 인용해 봤는데 한국 여성 관리자 패널에서 이제 여성 관리자들한테 물어본 건데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임신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그랬더니 1년 이내 임신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저출산을 사실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긴 근로시간도 있다. 사실은 밤에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성인들이시니까 임을 와야 뽕을 따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쨌든 되게 친밀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주 50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문제는 준비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근로시간 줄여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게 법적으로 법제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입장에서는 연장 근로가 16시간이 준 거죠. 뭐 68시간 하다가 52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의 혼란과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이제 봐주던 업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송 쪽과 그다음에 운송은 이제 아시다시피 항공이나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유럽 가거나 이렇게 가면 길게 비행기 타야 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건 쪽. 여기 업종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다 근로시간 특례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실은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기업이나 업종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떠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정 업종에, 특정 직종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도 모든 제조업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연장 근로를 52시간 다 꽉꽉 채워서 하는 업종은 몇 개 안 됩니다. 크게 보면 한 4개 업종? 크게 보면 뭐 자동차 제조업, 뭐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조업, 뭐 이런 것들, 식료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업종 내에서 특히나 초과 근로 시간이 많은 것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50시간 안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로 시간이 긴 업종이 아주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자, 엔지니어, 뭐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임 업체 이런 데는 여기랑 또 다른 관점에서 근로 시간이 좀 특성이 있죠. 예를 들면 마감에 쫓기는 이런 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데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일이 많은 데는 사실은 아주 많지 않다. 옛날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상당 부분 서비스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면이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직종 또 특정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굉장히 넓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그냥 특별 연장 근로를 다 풀었어요. 원래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거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무슨 아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길게 근무를 해야 돼. 이런 경우에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에 특별 연장 근로가 딱 4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2021년에 6,477건. 그러니까 그냥 다 풀어준 거야. 결국 앞에 걸로 다 막아놨으니까 이걸로 그냥 다 승인율도 90% 이상 신청하면 다 되는 이런 형태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근로시간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근로제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 하는 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확대해 줍니다. 기업들은 쓰라고. 이걸로 일부 이제 늘어났죠. 일부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긴 했으나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근로시간 우리가 유연 근로제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을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들도 있지만 근로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 근로 장소나 그러니까 재택근로, 원격근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유연성, 내가 알아서 일하게 해줘. 뭐 재량근로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포커싱이 많이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데는 누가 더 필요성을 느낄까요? 기업일까요? 개인일까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써서 더 많이 시키겠다. 관점이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재택이나 재량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일을 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유연근로제라고 하면
후자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자꾸 유연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근로자가 선택하고 노동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선택하는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유연 근로제를 권장하다 보니까 2018년에 비해서는 유연 근로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되는 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늘어난 걸 보고 있는데, 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 늘어났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히나 중요하게 했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되고 첫 번째로 방문한 것도 인국공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비정규직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정규직화 시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공공부문은 거의 정규직 전환이 다 됐죠. 그리고 공무직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계열이 신설이 되면서 옛날로 치면 무기계약직 같은 관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공무직이 신설이 됐고, 실제 문재인 정부 내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공무직들에 대한, 특히나 비정규직, 정규직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근로 조건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민간 기업도 과연 그랬을까요? 민간 기업은 크게 별로 변한 게 없다. 왜? 민간 기업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민간 기업이 쓰는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이 비용적인 측면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실은 이거 정규직 전환을 할 거면 그냥 새로 뽑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은 그렇게 큰 이펙트가 없었다. 사실 그게 이제 문제죠.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공기관 공무직 전환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었는데, 이 정책을 했는데 파급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게 문제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 비정규직, 특히 정규직 전환된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일부 노노 갈등도 발생을 했다. 정규직 노조와 이 또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규직 노조로 들어가지 않고 이분들이 다시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또 노노 갈등이 일부 발생하게 됐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뭐 연결해서 이제 복수노조 활성화가 됩니다. 복수노조가 된 지는 우리가 오래됐지만 사실 최근 우리 한 10년 이내에 복수노조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복수노조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좋은 점은 노조 조직률이 증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실은 굉장히 노조 조직률이 낮게 떨어지고 있었고 한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다시 한 14% 정도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이나 사무직 이런 세부 특성을 반영한 노조들이 최근에는 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MG 노조. 네. 근데 MZ 세대는 MZ 노조라고 하면 MZ 노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본인들은 MZ만 대표하는 노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되게 표출되는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은 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너무 다양하니까 복수노조가 되다 보니 일단 기업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 상대가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노조 간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력도 하지만 또 갈등 발생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면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대표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도 근로자 대표제도가 있었는데 주로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건 노조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사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참여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근로자 대표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유형 근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 또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라. 이렇게 많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뭔가를 도입하려면, 특히 노조가 뭔가 다수 노조가 있는 과반수 이상이 노조 활동을 하는 곳에선 노조랑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쉽게 도입하기 어려워진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이제 산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그쪽에도 근로자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데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노조 당연히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데 과반수 노조가 아닌 복수 노조가 있는 데는 누가 대표일까요? 대표가 없습니다. 네. 서로 협의해서 하거나 심지어는 회사에서 새로 뽑아라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대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 뽑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여기는 협의가 되겠죠. 노조끼리 서로. 근데 무노조 기업은 완전히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근데 무노조 기업은 노조가 필요 없어서 무노조일 수도 있지만 열악해서 무노조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근로대표가 누가 될 수가 있냐? 대부분 그냥 사측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로대표 제도가 사측에서 맘대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넣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무노조 기업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근로대표 제도를 개편하자라고 아까 제가 참여했던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부 의회에서 이게 굉장히 계류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경영계 의견을 또 반영해서 뭔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고요. 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근로대표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제 특히나 우리 하청업체인 경우에 그 상위에 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쪽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저녁 먹다가 뉴스 봤는데 중대처벌법 1호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처벌을 오늘 받는 걸로 확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업 안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진짜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K라고 하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경제 규모도 거의 한 세계 10위권 정도인데 문제는 이 산재 사고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랑은 너무 안 맞게 너무 많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재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다치는 것까지 하면 여전히 1,500명이 넘는 매년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중요한 이슈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잘 아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전환이 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산업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많이 발전되는 뭐 이런 시기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제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 이게 더 편한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특히나 20학번, 21학번 말 그대로 대학에 딱 들어가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서 사이버 대학인지 그냥 대학인지 모르고 다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로 바꾸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네, 힘들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오니까 또 뭐 시키잖아 자꾸요. 네, 팀과제 특히 저는 경영학과라서 팀과제 같은 거 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은 만나지 않았는데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이게 불편한 세대. 쉽게 얘기하면 협업에 불편하고 독자적인 일에 강하고 반대로 이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강한 세대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관리 방식, 우리나라의 연공주의에서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로, 그다음에 공채가 이제 삼성 하나 남았어요. 네, 삼성은 포스콘 하나 2개 남았고, 우리 30대 기업에서 아예 다 없어지고 있고, 수시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가 이제는 평생 직장으로 회사를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 나에게 몸값이 좋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거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젊을 때 좀 그래 적게 받아도 일 좀 하고 나중에 받아 이게 안 되는 성과 보상과 직접적인 연계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공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필요한 이건 세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나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세대 여기 간에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공정하냐의 문제.
저 사람 나이 든 분이 나만큼 일해? 근데 왜 나보다 더 받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 지금 환경, 노동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최근 노동 환경의 어쨌든 변화였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싫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을 누가 만드냐면은 부처에서 만들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늙은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하던 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거에서 하되 새로운 이제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걸 좀 넣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짜여졌다. 그래서 전체가 다 비정상적이지 않다. 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거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아마 연금 개혁이나 아니면 연금 개혁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본인들 위원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 쪽은 워낙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 개혁은 사실은 개혁해야 되는 면이 있고 이상하게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나 경영 쪽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노동파를 개혁해 가겠다고 만들었냐? 국정과제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특히나 이제 약속 1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명입니다. 이름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예. 좋은 말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지금의 야권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 정부라고 하는 쪽에 비해서 노동이든 뭐든 좀 더 진보적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을 선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연 그래 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복지 패러다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나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했죠. 야권에서 얘기했죠. 근데 정치에서 실제로 갖고 들어오는 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마찬가지. 노동가치 존중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지금의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치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내는 시도를 못했다. 결국 만들지 못했다. 아쉽게도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들을 자꾸 뺏긴다. 결론은.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꾸 뺏긴다는 얘기예요. 패러다임은 선점당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부분 핵심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기본적인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양성평등, 그다음에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고용 서비스 고도화, 고용 안전망 강화,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 능력 개선, 그다음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 강화. 이 말만 한번 보실까요? 나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너무 좋죠? 풀 패키지. 네, 풀 패키지죠. 네, 맞습니다. 풀 패키지로 좋은 말 있는 거 다 갖다. 고용노동에서 해야 되는 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왜 이 제목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그늘이라는 말을 썼냐, 본질을 봐야 된다고 했냐면, 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특히나 이 화물노조, 그 다음에 택배노조 산업할 때 거기를 아주 강력한 정권의 힘으로 누를 때 왜 지지율이 높아졌을까요? 노조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니까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가져간 패러다임이, 이따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먹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패러다임의 핵심이 뭐냐면은 취약계층, 그리고 뭔가 개개인들한테는 보호할게,
반면에 집단적으로 니들이 뭐라 하는 건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라치기를 매우 잘한 노동 정책을 갖고 나왔다. 우리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개별 고용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고용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어나는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그걸 전체를 고용 관계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 개별적인 고용 관계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하는 거, 집단적 노동 관계라고 하는데, 집단적 노동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특히나 노조, 특히나 대기업 노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누르고, 반대로 물론 그냥 누르는 건 아닙니다. 불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거 있으면 무조건 친다 이거고, 반대로 개별적으로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포섭을 해야겠죠. 다 표인데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해줄게, 보호해줄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관점이다, 패러다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보면요, 산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 오전에 그 대한경영학회와 2대1이라는 곳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련한 포럼을 오늘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노총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라졌다 내용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들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경영계에서 부담스럽다.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질 때부터 경영계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 워딩은 없애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말로 대체했고요. 그 다음에 산재 예방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거에 대한 파트가 지금 빠져있다라는 게 이제 아쉬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처벌과 지원을 함께 좀 관리해야 할 필요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좀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입니다. 이 말만 보면 워딩은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게 공정채용법 입법 요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법으로 입법해서 기회보장할게 청년들. 그리고 단체협약상 자녀 채용 불공정 채용하는 거 있잖아. 이거 니들 억울하지 않아? 이거 채용 시정할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창립 멤버로 우리 회사에 와서 예를 들면 건설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일하면서 다쳤어요. 심지어 다쳐가면서 우리 회사에 정말 털을 닦은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직원의 자녀가 아빠가 다쳐서 대신 뽑아요. 이게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다치면 산재로 돈을 주는 게 맞지 자녀를 뽑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산재까지 가는데 워낙 인정이 어려우니까 실제 그 사람의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관점이었죠. 가장 옛날에 이제 자식이 가장이었으니까 아빠가 다치면 아들이 와서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람 한 명을 구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단체 협약에 제도화해가지고 그렇게 관행하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보호하려고 한다. 그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다. 그러려면 그렇게 뭐 한 명 억울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 없애야 되는 게 맞잖아.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공정채용 핵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 보호.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는 특수고용 형태가 빠져있지만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할게.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말장난일 수 있는 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알바나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사실은 청년층이 다수인 곳들은 어떻게 보호할래?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구호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네, 이건 특히 이거는 뒤에 근로시간 늘리는 거랑 사실 또 맞닿아서 보면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키워드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세부적 정책에서 방향성 차이나 구체성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처벌할게.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파업, 불법 관행, 부당노동행위도 엄벌할게. 뭐 내용으로 보면은 어디 하나 기울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 정부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실은 이번 정부와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포커싱은 후자에 있다. 네, 빨간색에 있다. 같이 해놓고 뒤에 이제 주로 합니다. 앞에 보면 아예 안 하냐? 그렇진 않아요. 네, 당연히 합니다. 근데 지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나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그냥 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칠 수는 없죠. 명분이 없잖아요. 불법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치겠다. 그게 뭐 아시겠지만 바로 회계정부. 회계정부를 하라고 해놓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근데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아주 사실은 큰 거냐 크지는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어쨌든 노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정부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노조를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치기 되게 잘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노조를 좀 이렇게 소수화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소수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화시키는 거죠. 얘네는 불법적인 어떤 문헌이 많아, 잘못됐어, 올드에 뭔가 새롭지 않아, 얘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이제 불법 파업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법 파업이라는 파업 자체를 많이 안 하고 불법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엔 노조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주 진짜 심각한 사업장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노조를 전반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계장부였다. 올해도 계속 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갈 거고 아마도 이번 정부 내내 노총들은 지원금이 아마 되게 어려울 거다 받기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노조와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죠. 노조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회계장부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해. 그쵸? 근데 그거를 그동안 안 해왔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먹었어? 그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기록 안 했다고 우리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되나? 이런 측면이 많아서 노조 이런 것을 포함한 노조들은 이번 정부가 노조를 이렇게 자꾸 탄압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ILO 비준을 하면서 공무원 교원 노조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립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근무시간 면제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를 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노조로 인정하면 노조 전임자를 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조에 너무 기본적으로 이제 측면을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은 노조 쪽에 좀 포커싱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지난 정부에서 노조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경영계 편을 들어주는 어쩌면 정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로시간 선택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과제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의 방안 병행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근로시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대신에 이제 유형 근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통해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를 하겠다.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근로시간 사용을 유연화시키겠다. 근데 누구 측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회사 기업 측면에서는 노사의 자율적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쓰고 싶을 때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돼. 근데 노동자가 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쓰고 싶나요? 왜? 굳이? 예. 아니면 노동자가 예를 들면 뭐 선택적 시간제 쓰고 싶나요? 노동자 쓰고 싶으면 이제 시차 출퇴근을 쓰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정상기간 확대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저건 노사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확대하겠다면 그렇죠. 더 확대하겠다.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네, 제한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기간을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확대했어요. 근데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기업들이. 아니, 저희 회사도 쓰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옛날부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일할 때 하고 놀러 가면 좋잖아. 아주 단순한 시간. 네, 한 달 휴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랑 안 맞는다. 외국은 이게 좋죠. 외국은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독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없으면 재택도 안 되는데 재택하러 쓰려고 해도 너 일 안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 판국에 우리도 눈앞에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제가 칼럼도 노동법률에 썼지만 재택근로가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계적인 문화 그리고 앞에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일의 결과로 평가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의 과정으로 평가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했으니까 놀러 가라고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그 문화를 먼저 바꾸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던져놨다.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래서 법정근로시간 기준 그리고 이제 핵심 또 하나는 사실은 유연근로시간제가 우리나라의 연장근로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연장근로를 하는 거는 법정근로 아니잖아요. 법정근로 우리나라 엄밀히 얘기하면 40시간이잖아요. 40시간을 어떻게 유연화시킬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유연근로제는 연장근로를 어떻게 유연화시킬 거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40시간은 무조건 일하고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더 할 거냐 유연화시킬 거냐 사실은 외국은 유연근로제 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제 법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유연화시켜서 쓸 거냐 나는 3일만 일하려면 뭐 이렇게 할게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 연장근로를 어떻게 유연화시킬래 이상한 이제 관점이죠 약간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연장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논의가 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모호하다 이게 핵심이죠. 현재도 유연근로제 사용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하면 60시간,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하겠다? 왜? 이제 논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별 필요성이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 왜? 패러다임 싸움이다. 이거를 하면 경영계가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어쨌든 경영계에게 유리한 정책이 법제화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판이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노동계에서도 반대하는 것도 주 52시간 됐을 때도 그랬어요. 이걸로 이래서 영향받는 기업 몇 개나 될 거 아니야. 그때도 그렇게 학계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정책에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패러다임 싸움 같다. 약간 근로시간은 서로. 사실 이제는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노동 전환이 일어나고 산업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좀 바꿔갈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싸우고 있다. 너무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연화는 다양합니다 방향이. 방법적인 유연화가 있을 수 있고 장소적인 유연화도 있고 이건 다 논의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는 하려고 하죠. 부처에서는 하려고 하죠. 근데 정치권은 이상하면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근로자위원회 대표성, 독립성 강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들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노정 간의 갈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근로 취지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무노조 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대표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정부 안에서는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넣었어요. 이게 노사 합의가 안 됐습니다. 노사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영계 의견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생산직 노조가 생산직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직만 야근시키고 싶어 쉽게 얘기하면 유형근로제 도입하고 싶어 야근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랑 합의하면 된다 이거. 노조랑 합의 안 해도 이 얘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근로대표제를 이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아주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나오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얘기 나온 지 한 20년 넘어가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속 포장하느냐, 뭐 세대 상생형,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연공 중심 인사관리는 이제 탈피를 필요하죠. 근데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채용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제 일 중심에 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게 이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업종 직종 기업에서 직무급 써야 되는 거 아니고 모든 직종 업종에서 또 연공급 쓰지도 않아요. 그냥 맡겨두면 되는데 자꾸 이걸 강제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측면도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에서 노사 협력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나라 고용 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맞고요. 기존의 정부에서도 해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합니다. 단지 이번 정부에서 포커싱이 자꾸 일로 가는데 실업급여 이제 구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 줄이겠다. 이건 또 이상하죠. 부정수급하는 애 잡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수급자를 명분으로 수급자를 쓰고 있죠.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층의 고용 안전망을 마련하고 재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핵심 지금부터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이걸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받아서 만들었죠. 근데 미래노동시장 연구에는 자꾸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시대 환경에 대한 분석은 좋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권고안이 이상하게 나와서 잘 보시면 근로시간 임금체계 기타인데 사실 분석이 이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한 노동 변화가 있고 기술혁명과 경제구조 변화, 산업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잘 보시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해야 돼. 임금체계를 직무별로 해야 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타에 있는 거죠.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만들어야겠다.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제 만들자.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해서 고용정책 만들자. 자유와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하자. 노사 간의 협력 만들자. 이게 핵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기타로 되어 있고 핵심이 앞에 두 개. 이상한 거죠. 이렇게 재원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걸 받은 해서 이제 이상하게 나왔죠. 정부의 특성 결론적으로에 맞게 앞에 정부가 추구하는 거 깔고 뒤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당연히 받아서 앞에 것만 하더라. 민노연 공고안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 개혁안을 만들어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핵심은 이거죠. 연장근로 강의 확대, 그리고 선택근로제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입법과제예요. 이따가 얘기해드리겠지만 될까요? 네,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춰 결론 정리해보면 개인적인 근로자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는 보호할게 대신에 집단적인 노동 관계에서의 불법성은 철저하게 우리가 엄중 처벌할 거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취약계층 보호하고 기본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하자. 근데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이제 엄정한 관리 그리고 개별 고용 관계 쪽으로 가겠어. 우리는 집단적인 거 싫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당연히 좀 더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겠어. 근로를 유연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만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확산하겠어.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가지고 클라우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아까 오다가 강의한 드리고 좀 아쉬운데 뭔가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6월, 작년 6월부터 올해 지금 현재 올해 4월까지 노동개혁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나? 당연히 윤석열 정부 나오고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나오겠고요, 네,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뭐 많이 얘기한 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노동개혁을 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이중구조 개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이중구조 개선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키워드로. 네. 키워드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나와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판을 깔아주고 규율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너무 엇나가는 애들 관리해주고 이런 거죠. 실제로 자기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어떤 노사관계. 자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정부죠.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경영계와 노동계는 참여를 하고 있는 구조가 없다 별로. 물론 경영계는 의견을 냈겠죠. 하지만 특히나 노동계는 경영은 알지도 노동계는 뭐 네.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노동계열에서 기사만 봐도 우리 클라우드 분석해보면 나온다. 노동개혁 연관어를 분석해도 그렇게 나와요. 보시면 이제 검색어가 노동개혁이고, 대통령, 고용노동부, 윤석열, 위원장, 경산을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뭐 이런 심지어 옛날 지나간 장관들 이름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 누구 나옵니까? 노동 관련한 사람 누구? 아주 조그만 연관성만 갖는, 그것도 다른 거랑 연동 안 되게 끝에 위치해 있는 이런 내용들로 지금 나오고 있다. 환노위도 조금밖에 안 나와요. 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 주도로 뭔가 자꾸 노동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본인들은 노사 자율, 뭔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정리해보면, 취약계층 보호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인들의 정책이잖아요. 이걸 해도 잘해야지. 근데 실제적인 정책은 별로 없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5인 이하 사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죠. 근데 이거 말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 다층 고용 안전망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없고. 그다음 무노조 사업장, 아까 얘기한 거기에 근로자표 제도의 정비, 사용자 권한 남용 방지. 이거 핵심이겠죠. 이것도 근데 안 해도 되게 자꾸 가고 있다. 이거 산업 전환, 고용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법, 미래에 맞는 노동법 정비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자꾸 과거식 패러다임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근로자에 대한 개념, 사용자에 대한 개념, 미래의 노동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떻게 갈 거야가 핵심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노동계만 뭐 반영하라는 거 아닙니다. 경영계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여기 양자의 의견을 반영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나고 같이 연구하고 소통하고 해야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정년 연장, 최저임금 수준, 노란봉 어디까지 갈 거냐, 노란봉투법 최근에 이슈되고 있죠. 근로시간 단축, 이거 맨날 뭐 왜 그 경영계든 노동계든 들고 의회 가서 던지고 정부 가서 던지고 해야 돼요. 공식적인 소통 통로가 자꾸 없으니까. 아니 경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로 갖다가 자기네가 모아가지고 갖다 던지잖아요.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노사정위원회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공익위원들만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도 노사정에서 이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자문단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했죠. 그런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체들은 빠져 있죠. 민노연을 노동계에서 엄청나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노동계의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학자입니다만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 꽉 막힌 노동계의 소통. 예. 이건 뭐 당분간 절대 풀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을 고려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직 그분은 자기가 얘기하는. 예. 그다음 노동개혁 이슈의 다수가 입법 과제입니다. 근데 차기 총선까지 국회 다수 요섭은 야당이네. 못합니다. 결국은 1년이죠. 내년 이맘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혁은 후퇴라기보다 멈춤일 것 같고요. 회계장부 같은 노조에 대한 개혁은 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조에 대한 불법성이나 이런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기존의 정부도 사실 항상 이렇게 딜레마가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결국 노사 양쪽에 서로 딜을 하는 걸로 풀었거든요. 서로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까 노동 근로자 대표제도 개편할 때도, 그다음에 ILO 비준할 때도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그걸 바꾼 거예요. 바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노사 양쪽에 지금 던질 그럼 정부의 협상 카드가 있나? 뭘 던질 수 있을까요? 노동계에 줄 수 있는 건 본인들의 정부의 관점과 너무 다른 것밖에 없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 최저임금 올려줄 수 있나요? 많이? 허용 안 하겠죠? 그렇다고 경영계에 반대하는 것들 통과시킬 수 있나요? 정부에서? 그럼 경영계에 뭘 또 줘야 돼. 이런 좀 굉장히 좀 끼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자꾸 더 뭔가 동떨어진 얘기 그리고 양쪽이 반대할 얘기만 자꾸 가지고 가면 풀릴 수 없다. 그래서 경사노위를 만들어 놓고 경사노위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답답한 게 그래서 되게 어둡습니다. 노동개혁의 전망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년, 최소한 내년까지는. 뭐 내년 이후에도 뭐 사실 네, 내년 이후에도 뭐 별로 발전 어느 한 당이 200석을 얻지 않는 한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이 200석 얻지 않는 한 사실상 뭐 이거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야당이 막으려면 또 막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은 뭐 책에 있는 이건 뭐 책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 워딩이 중요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근데 특히나 산업적인 측면, 노동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이 정말 대전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활발하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변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 면은 맞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럼 변해갈 거야? 이거는 학자만도 안 되고 정부만도 안 되고 노동계만도 안 되고 경영계만도 안 되고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주구장창 논의를 해야만 간신히 만들어질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여서 노동의 미래를 만들어야지. 전화의 시대에만. 근데 못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지금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출구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고민이 되는데 문제는 다음 장관은 더 소통이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나마 이정식 장관이 노동계 출신인데 이런데. 한국노총이죠. 그래서 더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다음 장관으로 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노동계에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노동계 출신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라 정부도 사실 부처도 되게 답답해요. 고용노동부도 어떻게 출구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서로 맞대고 소통하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떻게든 그 길을 뚫어보는데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열심히 제 자리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